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의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불로 우리 지역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앞서서 좀 세세하게 다뤘으니까요. 첫 소식은 정치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더니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일부 발언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됐었는데 네.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죠. 네, 통무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크게는 고 김문기 경기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하고요. 국토부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은 1심도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1심에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유죄로 봤지만요. 2심 법원은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는요. 이 몰랐다라는 표현을 넓게 해석을 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제시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이 대표 측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했고 2심 재판부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요. 1심 법원은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용도 변경을 스스로 이루어진 점에 미뤄봤을 때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요. 2심에서는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표현이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경기도에 용도 변경을 위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여기 내용에 의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대표가 이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조금 과장했을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2심 재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만큼 이목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남은 관심은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심이 많죠. 판결문이 100쪽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검찰은 거의 2시간 만에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고 하루 뒤에 상고를 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 633이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우리 요즘에 들었을 거예요.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그리고 2, 3심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규정대로라면은 6월 26일, 7일까지는 결론이 날 텐데요. 물론 그 전에도 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요. 징역 10년 이하의 선고 사건에 대해서는요. 1, 2심처럼 재판하지 않고 법리 오해만 다루거든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해라. 파기환송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 등 이 5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중에 1심 선고도 나오기 힘든 재판들이 많아서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스럽게 느꼈던 사법 리스크는 다 털어냈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 받아들고 이재명 대표 이 법원문 나오면서 검찰을 아주 작심 비판을 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여당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좀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 권력 눈치 보기다 사법부에 이러면서 좀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심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리는 이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소위
우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분들도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낙선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전례가 없다. 그리고 당선자에 적용하는 거라서 흔히 얘기할 때 당선 무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되면 너무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뭐 대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판은 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이미 선거로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은 낙선자에게 낙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건 정말 유례가 없다, 사례가 적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요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좀 따르면 2021년 이후에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요 6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낙선자가 연루된 사건은 18건인데요. 이 중에 14건이 기소가 돼서 10건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0건은요. 허위 재산 신고나 아니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경력,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뭐 유세나 방송 연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낙선자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했다. 내가 삼성전자 회장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이런 말을 했던 허경영 후보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아무런 의도 없이 이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수사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기사회생하면서 남은 관심은 이제 한 명.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 나오냐로 국민들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김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 주변에서 하도 물어서요.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국내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대외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을 하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선고가 늦지 않게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명확한 사실 사건이 있는 만큼 결론에 그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벌써 그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이 됐는데요.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좀 보면 이 탄핵 소추안 접수부터 이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거든요. 이번 사건은 이미 100일을 넘겼습니다. 이틀 전에 이 선고 기일을 좀 미리 말하는 전례도 있었고요. 또 수요일 오는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4월 첫째 주는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요일마다 선고를 했던 만큼 4월 4일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진 합니다만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18일 이전에는 늦더라도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데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에 대해서 별의별 추측, 무성한 추측,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억측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헌재가 초래한 측면이 있죠.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경제도 말이 아니고요. 헌재가 빨리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줘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대구 지역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네, 2022년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점심시간에 소규모 인원이 있다 보니 폭언이나 폭행 등의 좀 위협이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 노조 요구에 대해서요.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에 6개월간 일부 민원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전부터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지난해에도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지난 26일에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도입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밥 먹고 하자고 하는 일인데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한다는 의견이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듣긴 했는데요. 반면에 꼭 점심시간만 이용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견은 도입을 할 전망이긴 하지만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한 지역이나 분야가 적지는 않죠? 공공기관의 경우에요. 지난 2017년에 전 경남 고성군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우체국 일부 지점, 그리고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IM뱅크로 이름을 바꾼 우리 지역의 은행도요. 대구은행도 당시에 은행 최초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업무 효율을 좀 높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 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요. 도입 시간이나 방법은 이제 각 지자체가 논의를 해서 조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구 중구 그리고 북구는요.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만 적용을 하고요. 광역단체인 대구시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요.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권리, 복지, 인권, 또 요즘에 워라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흐름에 맞추면서도 또 세금 내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좀 줄일 수 있는 보완 방법도 좀 고민을 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